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한국기사통신연구원의 김홍묵입니다. 오늘 주제는 DNA 기반 초실감 영상공간 미디어라는 주제고요. DNA라고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얘기하죠.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게 다른 산업 분야뿐 아니라 미디어 영역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위키피디아에 미디어를 찾아보시면 어떤 정보나 데이터를 전달하는 수단, 소통 수단으로서의 미디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익숙한 방송 미디어라는 얘기도 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소셜 미디어도 사실은 미디어의 한 영역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과 같은 프린트 미디어, 인쇄 매체도 사실 하나의 미디어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미디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미디어가 뭐다라고 딱 몇 단어로 정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런 영상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ICT 영역에서의 미디어란 뭘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고민의 방식, 결과로서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빌렘 프루스라는 분, 사실 약간 좀 철학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미디어 철학자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이분이 인류 문화사는 코드 발전의 역사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전 역사, 그다음에 역사 시대, 그다음에 탈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발명된 역사 시대 전과 후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그림이 대표적인 소통 수단이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역사책에서 나오는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 이게 인류가 최초로 소통하기 위한 저 그림이 꼭 최초일 수 있는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만 저거에 아주 인류 초창기에 서로 정보를 소통하기 위한, 의사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는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동굴에 저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사시대가 되면서 저런 쐐기 문자와 같은 최초의 문자들이 나왔었고요. 최근에는 어쨌든 저희들이 알파벳이나 우리나라의 한글과 같은 좀 체계화된 문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온 것들이 우상단에 있는 그림은 최초의 사진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진입니다. 아주 어렵게 찍은 사진이라 한 8시간 동안 노출을 시켜놓고 찍은 사진이랍니다. 그 당시에는 기술이 아주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잘 보셨을 이런 영상 미디어, 동영상 기반의 저런 오징어 게임 같은 시리즈물들이 많이 나왔었죠. 최근에는 이제 VR이라는 것이 나와서 가상세계, 3차원 세계까지 보여주는 형태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미디어들을 저희가 좀 더 해석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이 4차원 시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3차원의 X, Y, Z 축이 있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4차원 시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을 딱 정지시켜버리면 하나의 공간이 되겠죠. 그냥 일정한 하나의 공간. 우리가 많이 보는 조각품이나 소조 같은 것들도 다 저런 하나의 공간을 차지하는 부피를 가지는 그런 매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건축물도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새로운 미디어다. 건축물의 모양 자체가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여기서 사실 이 3차원이라는 이 공간을 2차원이라는 걸로 차원을 하나 줄여보면 평면으로 투사시켜보면 그게 그림이 되는 거고 사진이 되고 최근에 보는 우리 영화나 텔레비전 방송이 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그림으로서 소통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그림을 시간 순으로 나열을 해보면 그러면 뭔가 문자화 될 수 있는 모양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먼저 음성 언어라는 게 말로 하는 언어가 먼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금방 사라지잖아요. 근데 문자가 생기면서부터 이 문자로 기록을 통해서 시간적인 제약이나 공간적인 제약을 벗어나서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류가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언어가 하나의 새로운 매체로서 등장했고요. 그 언어들이 이제 책으로서 나타나고 최근에는 전화기나 지금의 라디오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공간이라는 큰 차원에서부터 계속 차원을 축소해가는 그런 추상 과정을 거쳐서 이런 다양한 차원적인 미디어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저희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죠. 저희가 DNA라는 얘기를 시작한 부분도 사실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과 1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사실 차원이 없는 거죠. 점과 같은 거죠. 점이 있다 없다 이런 것과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0과 1이라는 게 이걸 좀 더 데이터를 조합을 잘하면 1차원적인 조합을 잘하면 지금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메신저나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데이터로 이루어졌고 1차원적인 조합을 잘하면 0과 1의 조합을 잘하면 그게 문자가 되고 디지털 문자가 되는 거죠. 그게 전자책도 될 수 있는 거고 요즘은 디지털 라디오도 그렇게 되는 거고 뭐 클럽하우스라는 앱이 한때 좀 잠시 유명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것도 결국 1차원적인 언어나 문자로서 직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끝까지 들어야 다 의미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1차원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중간 한 단어만 듣고는 전체 문장의 의미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쭉쭉 다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1차원적인 미디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디지털 데이터를 2차원적으로 잘 조합을 하면 이제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디지털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시간적인 표현을 약간 더 부여하면 방송이 될 수 있고 보고 있는 동영상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계속 더 조합을 해가면 데이터를 3차원적으로 조합을 한다. 이 공간 우리가 있는 이 존재하는 이 공간 자체를 3차원으로 조합을 하면 결국 이제 3차원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3차원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3D TV라는 게 한 10년 전에 한때 유행했었죠. 지금은 뭐 방송은 되고 있지 않지만 3D TV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요. 요즘 이제 AR, VR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3차원 공간을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이제 뭐 라이트 필드나 뭐 홀로그램 이런 기술들, 요즘 한참 얘기되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도 가상 공간에서의 뭐 인터랙션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좀 더 발전하면 사실 지금은 약간 애니메이션 기반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좀 사실적인 모습을 띈다면 결국 가상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냐. 디지털 공간 내에다가 뭐 디지털 지구라는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결국 가상 세계 속으로서의 삶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디지털이란 데이터의 조합, 뭐 아까 현실 세계 미디어에서는 뭐 저희가 추상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역추상의 과정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양한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 관련된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진화해 왔죠. 근데 결국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의 진화가 거의 같은 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미디어들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해봤고요. 현재 이제 벌어지고 있는 미디어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자주 접하는 방송이라는 분야입니다. 방송 미디어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뭐 특히 이제 지상파 방송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송이었죠. 그 이외에도 뭐 케이블, 위성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상파 방송의 시청 점유율이라고 하는 자료를 한번 보면 지속적으로 2010년대 들어와서부터 좌측 그래프의 제일 상단에 있는 그래프인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방송 광고 매체 비중도 전체 광고 시장에서 모든 뭐 지상파를 포함한 모든 방송 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광고 시장이 상당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나 최근 한 4, 5년 이내에서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2019년도에는 모바일 광고 시장이 이 방송 광고 시장을 추월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들이 나타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송이라는 매체가 좀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스트리밍 미디어, OTT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서는 OTT 서비스라고 많이 부르는데 외국의 자료를 찾아보면 특히나 미국은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스트리밍 미디어라고 찾는 게 좀 더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도 OTT 시청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튜브도 OTT의 한 일종이라고 봅니다. 1인 미디어라고 얘기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튜브가 넷플릭스보다도 지금 사실 그 시청 시간이 훨씬 더 길죠. 현재로서 보면 국내에는 웨이브나 왓챠, 티빙들이 있습니다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그다음에 또 최근에도 다른 여러 가지 매체들이 OTT로 전환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의 동영상 서비스가 이제 플랫폼 전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플랫폼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넷플릭스, 국내도 한 수십 개 이상의 그 OTT 사업자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플랫폼 자체의 경쟁도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컨텐츠 전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오리지널 컨텐츠라는 이름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넷플릭스뿐 아니라 국내에 있는 웨이브도 그렇고 여러 매체들이 다 1년에 수천억씩, 수조씩을 이제 컨텐츠 제작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플랫폼 간에도 뭔가 M&A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희 보통 룰 오브 3라는 얘기를 하는데 1, 2, 3위 안에 못 들면 또는 이제 그 이하에 배치되는 점유율을 가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경쟁을 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M&A라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콘텐츠 전쟁을 하다 보니 이제 결국 이제 콘텐츠 제작 단가도 급격히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죠. 특히나 또 플랫폼들 중에는 스튜디오 자체를 갖고 있는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즈니라든지 뭐 국내라면 뭐 웨이브도 뭐 방송 3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스튜디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작 기반을 갖고 있는 플랫폼들이 어느 정도는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도 얼마 전에 아마존, 사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아마존도 따져보면 아마존 프라임 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따지면 그 뭐라 할까요? 시청자 수로 따지면 거의 넷플릭스를 뭐 능가하는 수차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마존이 MGM을 인수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플랫폼 측면에서 스튜디오를 확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오리지널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좀 유리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긴 하겠습니다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추천도 해주고 그래서 큐레이션을 해주는데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조금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동일한, 너무 유사한 부분만 추천을 해준다는 거죠. 우리 영어로는 세렌디피티라고 얘기하는 뜻밖의 행운이나 만남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인공지능 기술이 기존의 패턴에서만 데이터를 뽑아내다 보니 뭔가 돌연변이 같은 새로운 변수는 못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것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알고리즘 부분도 좀 더 고도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국내 OTT도 당연히 이제 글로벌로 진출해야겠죠. 국내에 5천만 명, 5천 몇백만 명 정도의 규모만 가지고는 어렵고요. 이미 넷플릭스도 거의 2억 명에 육박하는 2억 명을 초과했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시리즈물이 이제 전 세계적인 흥행을 끌고 있는데 결국 한국산, 국산 드라마나 또 국산 콘텐츠가 세계적으로도 좀 먹힌다라는 것을 좀 확인한 시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내 OTT도 뭔가 좀 자체적인 차별화된 콘텐츠로 또는 서비스를 가지고 해외 진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이 OTT 시장에서 좀 새롭게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FAST라고 부르는 서비스인데요. 이게 Free Ad Supported Streaming Television인데 이게 광고 기반의 프리 OT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존 방송이 이제 OTT로 넘어온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패스트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패스트는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이제 패스트 프로바이더들을 나타낸 겁니다. 최근 2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기에는 우리나라의 가전사도 들어있습니다. LG, 삼성도 저기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수백 개 채널을 가지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LG가 한 2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서비스하는 채널 수가. 그거 다 프리입니다. 광고 기반에. 스마트 TV가 되면서 스마트 TV라고 얘기를 드리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커넥티드 TV라고 하는 게 되면 새로운 플랫폼이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기반, 가입자 기반의 지금 VOD, OTT들 사업자하고 이 패스트가 사실 이제 경쟁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사실 가전사뿐이 아니라 삼성, LG만이 아니라 많은 미국에서는 로쿠가 가장 대표적이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아마존 이 자체 브랜드를 TV를 내놨습니다. 네, 파이어 TV 옴니 시리즈라는 것을 내놨고요. 다양한 라인업을 갖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컴캐스트라고 하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 미국의 케이블 방송 사업자도 기존에는 셋탑을 팔았었어요. 셋탑 기반으로 이제 케이블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X클래스 TV라는 새로운 자체 브랜드를 또 내놨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TV를 향한 경쟁이 또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TV는 기존 매체와는 또 다른 OTT와도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기반의 OTT와도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 TV가 다른 매체와의 또 차이점은 기존 방송 매체들은 좀 규제를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측면에서. 근데 이 패스트 쪽은 타겟 광고도 가능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시청자를 특정하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스마트 TV가 된다면 이미 인터넷 주소가 다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사용자 측을 다 TV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요즘 TV에도 카메라도 다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추세가 펼쳐지면 시청자를 특정할 수 있고 특정 시간대 특정 사용자에게 광고를 보낼 수 있는 일부 미국에서는 저 스마트 TV 광고를 향후 대선 광고에서도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기존 매체에서의 그 규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OTT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우리는 기존의 TV 사업자라고 하면 다 로컬에서만 하는 사업자로 생각했습니다. 그 나라 내에서만. 이제는 글로벌 TV 사업자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 인터넷 방송이 되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많은 다양한 미디어들이 있는데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라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조사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고요. 보시면 뭐 일하는 시간, 자는 시간, 교육하는 시간, 뭐 여러 가지 시간이 있는데 오른쪽 끝 부분에 있는 이제 한 두세 개의 시간들이 이제 레저, 여가 시간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TV 시청이 라디오 같은 이 시점이 아마 OTT가 아주 활발한 시점이 아니어서 아마 저렇게 제가 나왔긴 하겠습니다만 뭐 친구를 만나거나 다른 뭐 액티비티를 하는 활동들 평균적으로 쭉 찾아보면 약 한 300분에 육박하는 시간입니다. 약 5시간 정도의 여가 시간이 있다.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평균치가 그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하나 또 주목해 볼 건 이건 뭐 최근 자료입니다. 올 10월 달 이번 달에 자료 나온 게 하나 있어서 소셜 미디어 부분입니다. 뭐 페이스북이니 뭐 인스타그램이니 틱톡이니 뭐 이런 뭐 다양한 소셜 미디어들 그래서 중요시 볼 것은 작년 1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4억 명이 신규로 가입을 했습니다. 약 10%의 증가율을 보였다는 거죠. 뭐 중복성도 있겠습니다만 약 한 45억 명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1일 사용 시간이 전 세계 기준입니다. 2시간 반에 육박합니다. 평균입니다. 개인당 다. 여러분들 각각이 하루에 2시간 반 이상 소셜미디어를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 이 소셜미디어가 최근에는 이제 뭐 뉴스 소스로서 뉴스를 이제 뉴스 사이트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 피드되는 것들을 통해서 바로 뉴스를 바라보는 시간들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에 대한 그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동향들을 좀 보기 위해서 저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젊은 세대들이 게임이나 음악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특히 이제 G세대라고 부르는 세대에서는 보시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은 그래도 절대적으로는 사실은 이 영상 쪽입니다. TV 쇼나 뭐 드라마 또는 영화를 보는 이쪽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G세대를 제외하고 보시면 그러면 절대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영상 미디어를 보는 부분이 절대적이다. 다만 G세대들을 보시면 뭐 게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죠. 세대를 비교해 보시면 영상은 세대가 젊어질수록 더 줄어들고 있고 음악도 젊은 세대일수록 더 증가하고 있고 소셜미디어도 당연히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제 트렌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저 MZ세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미래 세대인 거고 미래의 핵심 세대일 거기 때문에 저런 경향이 반드시 들어갈 거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젊을 때 가졌던 경험들을 그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 경향은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겠냐 향후에도. 특히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 메타버스 게임이라는 것들이 많죠. 로블록스니 포트나이트니 이런 게임들 또 그리고 소셜 미디어도 제페토 같은 플랫폼에서 많이들 하고 있죠. 결국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세계 쪽이 좀 더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이 영상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또 영상 관련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초시감 공간 영상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좀 갈 방향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가상이든 현실이든 뭔가 좀 구분하기 어려운 뭔가 구별이 잘 안 되지 않는 몰입된 경험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보이고요. 지금은 HD 방송, UHD 방송, 360 비디오 어느 정도에서 약간은 이제 공간감을 일부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기술들, 라이트 필드니 포인트 클라우드, 홀로그램 이런 얘기들을 써놨는데요. 대표적으로 영화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거기에 나타나는 홀로그램이든 다양한 객체들이 현실 공간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저런 세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DOF라고 하는 것은 약간 자유도를 나타냅니다. 3DOF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360 비디오에서 우리가 머리만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3DOF 플러스는 약간 좀 더 의자에 앉은 정도에서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머리를 좌우로 이렇게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3DOF 플러스 정도라고 얘기하고요. 6DOF는 예를 들자면 한 플러스 마이너스 1m 공간, 원 바이 원 공간 내가 다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인터랙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6DOF, 6 자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6 자유도를 가지는 공간 영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 이제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있는 이제 6DOF 관련한 이제 시연 영상입니다.
이렇게 HMD를 사용해서 실제 보면 뭐 실제 보이는 영상은 지금은 애니메이션 영상입니다. 3D 모델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영상이지만 실제 움직임에 따라서 그 시청자의 그 시점이나 위치에 맞게 영상을 실제로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뒤에서는. 네. 저 공간을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촘촘한 정도의 영상을 가지고 그 사이에 빈 공간들을 실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애니메이션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 실제 공간처럼 보이는 부분, 실사처럼 보이는 공간에서도 저런 경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뭐 농업화, 산업화, 뭐 지금 디지털화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완벽한 디지털화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더 진화하다 보면 이제 가상 세계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대부분의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약간 게임형에 가까운 아바타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기반의 그런 서비스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 뭐 앞으로 뭐 MZ세대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현재 있는 기성세대들도 저 메타버스 서비스를 좀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새로운 형식의 서비스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미국의 ASF에서 오래전에 이제 다양한 저런 메타버스의 종류를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라이프 로깅부터 뭐 가상세계, AR 모든 게 다 그 메타버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혼돈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상 측면에서는 좀 광범위한 이런 것들을 좀 영상 좀 가상세계 쪽으로 좀 더 그 한정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다고 했을 때 지금은 특정 그 관중석 위치에 지정된 위치에서만 볼 수 밖에 없지만 저 세계로 들어가 실제로 예를 들면 야구장을 통으로 다 옮겨준다.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날아다니면서도 볼 수 있고 관중석 뒤에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투수 뒤에서도 볼 수 있고 투수 바로 옆에서 또는 지금 뭐 그 각 심판이 있는 자리에서도 제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공간이 제공된다면 뭐 그런 측면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미디어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평면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공간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공간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의 텔레비전이나 휴대폰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HMD나 뭐 AR 글래스, 뭐 추후에는 뭐 라이트 필드나 홀로그램, 심지어는 뭐 우리 스타트랙이라는 영화에서 보는 홀로덱이라는 그런 공간 전체가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서비스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가상공간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많은 사람분들이 오늘도 뭐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감독도 필요하시죠, 카메라도 필요하죠, 배우도 필요하죠, 뭐 날씨도 좋아야죠, 비 오면 안 되니까 촬영하는데 그런 다양한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 혹시 향후에는 이 콘텐츠라는 걸 제작하는 것을 뭐 프로그램처럼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 영상을 만들려면 공간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면 공간 내에 다양한 객체들이 있겠죠. 배우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주변 환경도 있어야 되고 이런 다양한 테이블들도 있어야 될 거고요. 뭐 비 오는 날이면 비 오는 날에 대한 모델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 지금 앱스토어에 앱을 구매하듯이 앱스토어에 모든 객체들을 다 올려놓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객체에 대해서 다 올려놓고 거기서 유통시킬 수 있다면 또는 제가 스스로 또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런 스토어를 만들어 놓는다면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그래서 앉아서 프로그램 하듯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뭐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3차원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뭐 볼루메트릭 캡처라고 해서 이제 일단 특정 공간 내에 카메라를 수백 대 설치해서 3차원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도.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적인 측면들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 네트워크적인 측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상이라고 한 게 기존의 아날로그부터 해서 뭐 HD, UHD, 뭐 360 비디오, 지금 VR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6DOF 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거의 200메가에서 5기가 bps가 필요하다. 자유로운 시점에서의 6DOF를 보려면 사실 현재 시점은 저희들이 한 10에서 50메가 정도 되는 4K 비디오 정도를 보고 있죠. UHD 정도.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저런 서비스가 되려면 네트워크도 계속 확대돼야 될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의 지연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향후에는 제가 영상에 있는 객체랑 인터랙션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만지면 만지는 감이 온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만진다는 신호가 원격지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연 시간이 20ms 이하가 돼야 될 거다. 그래야 사람이 인지하는 측면에서 뭐 크게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지연도 좀 최소화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미디어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런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려면 뭐 서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원격지에 갔다 오는 것도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즘 뭐 엣지 클라우드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네트워크의 엣지에서 뭔가를 처리해주고 저장하고 유통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의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 크리에이터가 앉아서 기존에는 뭐 야외로 나가서 촬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는 뭐 당연히 모든 분야에서 다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영상 화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전에 뭐 좀 MBC가 전원일기를 뭐 다시 재방송하고 하는데 뭐 화질을 좀 더 올릴 수 있어서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HD급 비디오를 UHD급으로 확장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영상 자체를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저게 사람이고 이게 바위고 자전거고 하는 것들을 AI를 활용해서 정확히 디텍션 해내고 분류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내에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있다, 객체들이 들어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이미 이런 것들은 사용하고 있고요. 좀 더 고도화되는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하는 게 계속 앉아서 이게 컴퓨터에 코딩만 하고 앉아 있으면 사실 좀 어렵겠죠. 등장인물의 이동을 어떻게 하라 이것들을 쉽게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 뭐 GPT-3라고 하는 아주 대규모의 음성 AI가 나왔죠. 거의 사람이 얘기하면 다 따라줍니다. 프로그램 하라고 그러면 프로그램 해줍니다. 뭐 그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이 맥락을 이해하는 인간과 머신 인터페이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AI 스피커들 많이 쓰시잖아요. AI 스피커가 그런 GPT-3가 좀 더 확대돼가지고 결합되면 그게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뭐 데이터 네트워크, 뭐 AI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다 종합해 생각해 보면 공간 요소들을 다 데이터화 해놓고 그 데이터들을 네트워크 클라우드 환경에서 프로그래밍하고 그 기반에 모두가 인공지능 기반 기술이 적용되면 3차원의 공간 영상 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 이쪽 방향으로 계속 연구를 해갈 예정이고요. 미디어의 진화라고 하는 것이 현재는 평면 기반이고 또는 이제 감독자의 그런 관점이나 시점 기반으로 일방적으로 제공되고 있죠, 사실은. 근데 향후에는 공간이 제공되는 서비스가 될 것이고 시청자 입장에서 그리고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이 가능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미디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런 데이터나 네트워크 AI를 기반으로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만들어내 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 영상을 제작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그 전반적인 부분들이 또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존에 뭐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새롭게 좀 너무 이상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는 저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기술이 뭐 기술에서의 민주주의화를 이루었다. 데모크라타이제이션 테크놀로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인공지능 기술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듯이 이 미디어 또는 영상 제작 자체도 향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화 허라는 영화를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고도로 발전된 운영 체계와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좀 있으면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구분이 어려워질 정도로 미디어가 굉장히 발전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적으로 굉장히 친밀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일들이 언제쯤 생길까요? 어느 시점이라고 뭐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많은 거대 기업들이나 연구소들이 이런 가상 세계를 만들기 위한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다 보니까 먼저 개인적으로는 한 1세대, 한 30년 내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네. 현실과 가상 공간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을 바꿀 수는 없지 않을까, 기술 발전을 그렇게 생각하고요. 좀 고민해 볼 부분은 향후에 진짜로 가상세계가 왔다. 진짜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세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상세계다. 저희가 출근도 가상세계 속으로 하고 친구도 거기서 만나고 뭐 그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세상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